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전래동화를 보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연 역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오빠는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선자리에 나갔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자리에 나온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왔던 사람은 완전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래서 대충 끊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 생대방이 바로 오빠였어요. 초보였던 제가 신호를 잘못 보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거든요.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다행히 크게 박은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상태라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해주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 차 사고가 난 것은 깔끔하게 해결을 봤는데 그때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다 다시 만난 것이 회사 동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반갑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빠는 그 순간 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얼마간의 썸을 타다가 결국에는 연애에 성공을 했답니다. 연애 기간에도 우리는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모여서 우리는 결혼한다면 서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빠는 항상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연애 중간에 몇 번 마주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절대 제게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것은 아닐까 상상하기도 했어요. 혹시 엄청난 재벌집 아들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인가? 아니면 출생에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죽하면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을 상상했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오빠에게 물었던 날도 있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죠. 그리고는 제발 드라마 좀 적게 보라고 하면서 한동안 저를 놀려먹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딱히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아버지랑 사이가 좀 나빠. 좀은 좀 넘는다.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굳은 얼굴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편견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무력이 좀 심해.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나는 네가 그런 점에 상처받는 순간이 올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무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싶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오빠는 내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는 그런 아버지라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연애만 이렇게 하자고? 아니, 결혼은 하고 싶지.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된다는 거야. 너 힘들까 봐. 결혼한 언니들이 그러는데 시댁에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인데 그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면 살만하다고 하던데? 나야 언제나 네 편이지. 그건 진짜 약속할 수 있어.
저는 그럼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시아버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뒤에 있어주겠다고 든든하게 말했죠. 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고분고분할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둘이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죠. 오빠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꽃다발이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다발과 함께 시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와인을 하나 챙겨갔어요. 살짝 이름 있는 것으로 준비했죠. 오빠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날은 남동생만 있더라고요.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와인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이셨어요. 시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꽃다발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는 저를 빠르게 훑어보셨어요. 여자라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상대방이 어디 옷을 입었고 가방은 어떤 브랜드를 들었는지 엄청 빨리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좀 더 옷을 신경 썼어야 하나 고민이 잠시 들었어요. 저는 되도록 튀지 않는 선에서 무난하다고 보일 정도로 챙겨 입고 나왔었거든요. 브랜드는 둘째치고 말이죠. 시어머님은 관찰이 끝나셨는지 모한 표정을 지으시며 자리를 권해주셨어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제 앞에 놔주면서 긴장을 좀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젓가락질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보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형제로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데 저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웠어요. 엄마 말로는 다른 사람은 죽어라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던데 저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어쩌다 보니 형제들 사이에서 저만 젓가락질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그럼 집에서 막내겠구나. 네, 2살 많은 오빠랑 언니가 있어요. 둘은 쌍둥이거든요. 사랑 많이 받고 컸겠네. 언니 오빠는 무슨 일을 하고? 둘 다 연구소에 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공부도 잘했나 보네.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등 어른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갔어요. 오빠는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저희 결혼은 심플하게 하려고요. 축의금도 받을 생각 없어요. 뭐? 축의금을 안 받는다고? 아니, 내가 뿌려둔 곳이 얼만데 그건 안 된다. 시아버님께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축의금 어차피 저희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냥 와서 축하만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축의금이 어디 너희 거야? 그거 다 아빠랑 엄마가 뿌려둔 돈이야. 받을 건 받아야지. 그리고 식장도 그래.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면 손님을 어떻게 부르니? 사람이 많이 와야 그만큼 모이는 돈이 많아지지. 저는 초면인 저를 앞에 두시고 적나라하게 돈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전부터 시아버님에 관해 이야기를 해준 덕분인지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시아버님, 식장이 커지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요. 너무 많은 손님들 모시면 저희도 나중에 인사드려야 할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는 것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오빠와 의논해서 심플하게 하자고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만, 그래도 축의금이 돈이 얼만데. 시아버님은 차분하게 설명하는 제 말씀에 잠깐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무조건 축의금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오빠는 그렇다면 축의금을 받아서 어린이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펄쩍 뛰셨죠.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기부? 기부하면 누가 알아주니? 정말 너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살궁리는 안 하고 그런 오지랖만 부리니? 하여튼 축의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희 결혼이에요. 아버지께 손 벌리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어머니도 저희 결혼식에 왈가왈부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오빠의 강한 한방에 순식간에 식탁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께서는 좋은 날에 굳이 언성 높일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셨죠. 시아버님께서는 불만 섞인 표정을 하셨지만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님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손님으로 왔는데 뭐하러 여기에 들어오냐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돕고 싶다고 하니 그럼 마른 행주로 그릇만 닦아달라고 하셨죠. 아까 아버지가 하신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네? 아, 축의금 이야기요? 준이한테 들었겠지만 원래 그런 분이셔. 적당히 둘이서 잘 얘기해서 해결 봐라. 저는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잘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주방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거실은 아니었죠. 여전히 오빠와 시어머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 중이었어요. 솔직히 어디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의견이 좁혀질 리 없는 문제였죠. 결국 결론은 짓지 못한 상태로 저는 그 살벌한 곳을 나왔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시아버님은 세세한 것까지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좋게 말하면 말이죠. 대부분 예물을 할 때에는 부부가 가거나 시어머님들이 많이 간다던데 그 자리에 시아버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손가락이 예뻐서 뭐든 잘 어울리겠다고 하면서 들뜬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권하셨어요. 그러면 시아버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별로라고 하시기도 했고 다른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도 하셨죠.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아버님이 반대하던 것들은 하나같이 가격대가 높은 것들 뿐이었어요. 결국 시아버님 마음에 제일 든다고 하셨던 것은 보석삭 사장님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촌티 팍팍 나는 제일 저렴한 반지였죠. 뒤늦게 온 오빠는 시아버님이 골라두신 반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고는 아까 시어머님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것을 귀신같이 골라내더라고요. 뭐하러 이런 거에 비싼 돈을 들여? 이게 제일 낫다. 세아가 이걸로 해라. 아버지, 왜 오셨어요? 예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요. 알아서 하기는 무슨.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냐. 허영에 들떠서 택도 없는 것들을 했겠지. 저는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택도 없다는 것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제가 답답하셨는지
목소리를 낮추고는 말씀하셨죠. 예단비 생각해서 정도껏 고르라는 말이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뜬금없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전에 저희 엄마와 시어머님께서 따로 만나 예단과 예물에 관해 의논하셨단 소리는 들었거든요. 얼마가 오고 갔는지는 말씀 안 하셔서 잘 몰랐는데 시아버님의 태도로 봐서는 성에 차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오빠는 바로 발끈했죠. 예단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저희 결혼에 아버지 도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키워준 게 있는데 내가 보태든 안 보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아가, 너도 정신 차려. 저는 도대체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그 길로 집에 들어온 저는 엄마에게 물었죠. 예단비로 오간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도움 안 받고 너희끼리 모은 돈으로 한다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냥 예물을 주고받는 선에서 끝내자고 했는데 사돈은 너 반지랑 목걸이 해주시고 우리가 반지랑 시계 하고. 왜? 저는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당장이라도 안사돈을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제가 무슨 사정인지 알았으니 우리끼리 이야기 끝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셨죠. 저는 괜히 말씀드렸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빠는 낮에 있었던 무례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에게는 따로 이야기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집에 가서 상황 알아봤지.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 봐서는 너도 상황을 알아봤겠다 싶어서. 그래서 왔어. 우리 집은 내가 해결 봤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괜히 시아버님이랑 싸운 거 아니고? 오빠는 대답을 피하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예물은 오늘 본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식 당일 오전까지 축의금을 두고 시아버지와 오빠의 대립을 팽팽하게 이어갔어요. 최종적으로는 오빠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그 때문에 결혼식 내내 시아버님은 인상을 가득 쓰신 상태였죠. 친구들은 제가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 영상에도 사진에도 시아버님의 얼굴은 험상궂음 그 자체더군요. 저는 좋은 날 오게티가 되어버린 시아버님에 대한 감정이 좋게만 쌓이지는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우리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하룻밤씩 자고 올 작정이었는데 시댁에서 도저히 두 다리 뻗고 잠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빠도 싫어하는 눈치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오는데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도 괜히 꼬투리 잡힐 것 같아서 그냥 인사만 드렸죠. 저희는 오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어른들 도움 받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는 아이를 셋은 낳고 싶어서 초반에 돈을 좀 많이 모아두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도 정말이지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계절도 바뀌고 해가 바뀌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했어요. 저는 선물을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오빠는 그냥 식사 대접하고 용돈으로 드리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이라 선물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빠는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하면서 그냥 돈으로 넘어가자고 했죠. 어차피 마음에 드는 것을 사지 않는 이상 브랜드 탓하고 디자인 어떻고 하면서 고맙단 소리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식당을 예약하고 생신 선물로 50만 원을 예쁜 봉투에 넣었어요. 식당은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일식 전문점으로 했어요. 가게는 마음에 드셨는지 싱글벙글 웃으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맛있게 드셨죠.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평화 같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모이면 오빠와 시아버님의 말다툼으로 살벌했거든요. 도련님과 아가씨도 오빠와 시아버님을 곁눈질하며 안심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가 끝날 때쯤 오빠는 짧게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용돈 봉투를 드렸어요.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을 꺼내어 세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집에 가서 보자고 하셨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50? 지금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는 게 겨우 50이냐? 시아버님 한마디에 방금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적으십니까? 50이? 아니, 세아가. 너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맞는 시애비 생일에 고작 50 넣고 입 닦을 생각인 거냐? 아버님, 50이 고작은 아니잖아요. 그 돈이면 아버님 용돈 쓰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은데 작으세요? 작으세요? 50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줘? 이거 가지고 뭘 사라고? 에휴, 생각하는 게 딱 거기지. 아버님, 필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것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원하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아버님은 봉투를 대충 지갑에 넣으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한다고 시아버지 차를 한 대 뽑아줬더만. 내가 그런 것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참 실망이다. 하긴 보고 배운 게 그 선이면 어쩔 수 없다만.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 정도였죠. 보고 배운 게 그 선이라니요, 아버님? 방금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이세요? 오빠보다 제가 더 울컥해서 한 소리 하자 시아버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의도긴? 돈도 쓰는 것도 보고 배우는 법이다. 뭐 그런 거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아버님 생신으로 모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었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란 얼굴이셨죠. 도련님과 아가씨는 오빠에게 눈빛을 보내며 마치 저를 말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가만히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죠. 놀란 것은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지금 시아버지한테 뭐가 어째? 돈 쓰는 방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금액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물어 뭐해? 금액이지. 고작 50이라고 하시잖아. 오빠가 제 편을 들면서 비꼬듯 말하자 당황하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오늘 누구 때문에 모인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주 잘한다, 잘해. 준이 아버지, 소리 좀 죽이고 열 좀 가라앉히세요. 세아가도 너도 시아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시어머님께서 부드럽게 저를 꾸짖고는 시아버님 팔을 붙들었지만 시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세게 뿌리치셨어요.
평소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당신 뭐 하는 작자야? 다 큰 애들을 가르치기는 무슨. 괜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좀 가라앉히세요. 됐어! 일 없어! 불똥은 괜히 시어머님께 튀었어요. 시어머님은 담담하게 받아치시고는 어떻게든 시아버님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화가 나신 시아버님은 그대로 룸을 나가버리셨죠. 시어머님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시면서 먼저 가보겠다고 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와, 우리 형수님 다시 봤네. 거기서 그걸 물어보시다니. 그러니까 맨날 오빠가 대드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은 새롭다. 세훈이도 만만치 않은데? 죄송해요. 분위기 제가 망쳤죠. 어차피 다 먹었어. 이놈들도 그냥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자. 그렇게 시아버님 생신은 간 큰 며느리라는 인상만을 남겨드리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시댁에 가더라도 시아버님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죠. 아가씨는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과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듯이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없었던 일이 되었죠. 시아버님의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은찬이를 가진 지 6개월 정도 되었던 시점인데요. 도련님께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회사 이사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아가씨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얌전하고 차분했죠. 시아버님은 아주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반가워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날부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고급 와인을 준비해온 것은 물론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앙증맞은 아기 신발을 가져왔더라고요. 신발 선물하면 튼튼하게 태어난다고 들어서요. 아니, 우리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말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랫사람인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잘 부탁드려요. 됐다. 맏며느리가 아랫사람 챙기는 거 당연한데 그걸 부탁할 게 뭐 있어. 둘째 너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저 때와는 상반된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은찬이 선물도 받았는데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도련님의 결혼식은 시아버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큰 호텔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어요. 하객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물론 대부분이 동선의 손님이셨지만 축의금도 두둑하게 들어온 것이 시아버님 얼굴은 시종일관 싱글벙글 진짜 웃음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희 결혼식과 너무나도 되지다는 반응에 속이 상했죠. 저는 만삭을 핑계로 일찍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동서가 들어온 이후로 시댁의 풍경은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부터 180도 바뀌었죠. 동서는 정말 요리에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형님. 형님처럼 손재주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릴 때부터 예체능은 항상 바닥이었거든요. 분명 조리법대로 만들어도 저는 왜 맛이 다를까요? 정량도 지켜가면서 했는데. 다 잘할 필요가 있어. 동서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겠지. 동서는 설거지는 자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요리를 하면 그 옆에 서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서 정리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참 살가운 형님 동서지간이다 할 정도였죠.
그런데 생전 들어오는 일 없으시던 시아버님이 주방에 나타나서는 동서를 부르시더라고요. 회사 일하느라 피곤한데 왜 여기 있어? 거실에 앉아서 좀 쉬어라. 홀몸도 아니잖니. 아니에요. 너무 안 움직여도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리고 형님 혼자서는 바쁘시잖아요. 어머님도 정신 없으시고요. 그네나 너희 시어머니나 늘 하던 사람들인데 너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 없다. 어서 앉으렴. 안사돈께서 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동서는 곤란한 얼굴을 하며 사양했지만 시아버님은 끈질기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깥사돈 하시는 일은 잘 되고? 뭐 여전하시죠. 저는 사돈어른 이야기를 묻는 시아버님을 보며 비집고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말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시아버님이 괜히 동서를 예뻐하는 것이 아니었죠. 곧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은찬이를 데리고 오빠가 들어왔어요. 오빠는 제게 은찬이를 안겨주며 들어가서 맘마부터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어도 어떻게 지금 울어? 이래가지고 제사 준비는 마무리 되겠어? 시아버님은 혀를 차면서 애 밥을 미리미리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셨죠. 아버님,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예요. 아버님은 손주한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이를 받아들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못 참겠더라고요.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선은 은찬이부터 챙기라고 하더군요. 봐라 봐. 맏며느리라는 것이 시아버지 공경할 줄도 모르고 동서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동서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어? 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제사 준비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렇게 제사 걱정되시면 아버지도 좀 거두세요. 찬이는 찬이 챙겨줘. 재수씨 컨디션 괜찮으면 어머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동서는 잽싸게 저를 따라 주방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시아버님과 오빠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죠. 동서는 원래 아버님이 저런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도련님께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잘랐죠. 시아버님에 대한 저의 섭섭함은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은찬이를 가졌을 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시아버님이 동서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반응부터 완전 다르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은 기본에 동서더러 먹고 싶은 것은 따로 없느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죠. 임산부한테 좋다고 들었다면서 영양제를 사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은찬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여자아이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분이 말이죠. 솔직히 저한테 말을 막 하시는 것은 속상은 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은찬이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그랬는데 괜히 거리를 두게 되었죠. 오빠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괜히 가서 우리 은찬이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시댁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답니다. 시간은 정말이지 바람처럼 흘러가더군요. 그 사이 저희 가족은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다섯으로 불어났답니다. 처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딸 하나의 아들 쌍둥이와 함께하게 되었죠.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시아버님의 태도뿐이었어요. 동서는 강남 며느리라고 무엇을 하든 손가락을 세우며 최고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동선의 아이인 민수도
매번 오냐오냐 하시면서 감싸기 바쁘셨고요. 우리 아이들은 무릎에 한번 앉혀주신 적도 없었는데 민수는 할아버지 무릎 외에는 다른 곳에 앉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차별들에 섭섭하다고 직접 말씀드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 때문에 낮부터 시댁에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은찬이의 입학 통지서가 나와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역시 빠른 생일로 함께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동서는 학부모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은찬이 입학 선물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용 가방이라고 하며 나중에 은찬이 들어오면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수 가방을 사러 간 김에 생각났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우리 은찬이까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민수가 사용할 다른 학용품은 제가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동서는 감사하게 받겠다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이야기에 끼어드셨어요.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민수 어디 갔어? 애들 다들 어울려서 밖에서 놀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줄 거 있으니까. 동서는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어요. 시어머님 역시 시아버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기에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느냐며 도리어 제게 물어보셨죠. 저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보니 의문만 남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는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무슨 큰 상자 하나와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상석에 앉으셔서 아이들을 둘러보셨죠. 우리 찬이와 쌍둥이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제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버님은 혀를 짧게 차시고는 민수를 부르셨죠. 우리 민수, 이제 초등학교 가는구나. 이 할애비가 민수 입학 선물로 뭘 가져왔는지 보렴. 시아버님은 민수에게 큰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는 소리와 함께 상자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죠. 찬이와 쌍둥이들도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였는지 시선이 상자에 집중되었어요. 동서는 뭐가 이렇게 무겁냐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뜯었죠. 포장지를 길게 뜯는 사이로 검은색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민수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거칠게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근래에 새로 나온 삼성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도 물론이었지만 동서 역시 놀란 얼굴로 시아버님을 바라보았죠. 초등학생한테 입학 선물로 노트북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 민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판사 검사 돼야 한다. 알았지? 민수는 이미 노트북에 마음을 빼앗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찬이가 그런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동서는 제 눈치를 보더니 시아버님께 찬이도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어요. 방금까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시던 시아버님은 찬이와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시며 종이봉투를 주셨어요. 학교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착실하게 다녀. 시아버님께서 주셨던 종이 가방에는 노트가 10권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나 쓸 노트들이 말이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 찬이한테 노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초등학생 된다는데 그럼 노트면 충분하지 뭐가 어때서? 네? 민수한테는 노트북을 사주셨으면서 우리 찬이한테는 왜 그냥 노트를 주세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쓸만한 노트를? 노트가 다 같은 거지.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를 게 뭐야? 그리고 학생한테 필요한 걸로 샀는데 어디서 버릇없이 소리를 키워 소리를. 찬이는 버럭하는 제 모습에 놀란 얼굴로 동생들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매번 우리 찬이한테는 차갑게 대하시고 민수만 예뻐하셔도 그동안은 참았어요. 아버님이랑 그이 사이 나쁜데 거기다 우리 찬이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에도 그러세요? 민수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 사주시고 우리 찬이한테는 노트요? 그것도 고등학생을 노트? 민수랑 찬이가 어디 비교가 되는 애들이냐? 뭐라고요? 우리 찬이가 어때서요? 뭐가 달라서요? 다르지. 태생부터가 다르잖아. 민수는 귀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고 찬이는 너한테서 태어났잖아. 애시당초 기분 유전자가 천지 차인데 그럼 내가 똑같이 대하리?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아버님을 소리 높여 불렀어요. 언성이 높아진 것은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죠. 저한테서 태어난 것이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나오세요? 내가 물어보자. 아니 너는 무슨 배짱으로 둘째랑 네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라고요? 둘째 사돈처럼 돈이 많기를 해? 인맥이 두텁기를 해? 부와 명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같게 굴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들까지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찬이에게 동생을 챙겨서 제 가방을 들고 차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동서는 다급하게 민수를 데리고 찬이를 따라 나가더군요. 아이들과 동서가 나가고 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님께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주제요? 제 주제가 어때서요? 저희 부모님, 동서네처럼 돈 많고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 키우면서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나 듣지 않고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왜 아버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이 세상에는 급이라는 개념이 있어. 급! 너희 집이랑 둘째 사돈네랑 어디 같은 급이냐?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면 찌그러져서 얌전히 있기나 할 것이지. 뭐가 그리 탐이 난다고. 나한테 찬이가 어떻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는 것은 저죠. 급이니 주제니. 도대체 아버님은 얼마나 높은 급을 타고나셔서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뭐? 감히 네가 시아베를 급으로 나눠? 아버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게 그래도 소리를 질러? 저는 그간 쌓였던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에 축의금 문제로 그이랑 아버님 틀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번 아버님은 제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죠. 매번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버님 아세요? 나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애 데려와서 대뜸 결혼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럼 그 정도도 못해? 네, 하지 마셨어야죠. 적어도 결혼했으면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시장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던 시어머님께서 오빠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오빠는 오자마자 밖에 아들이 차에서 엄마 화났다고 울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오빠 쪽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오빠, 내가 더 참아야 돼? 민수 입학한다고 최신 노트북을 손에 쥐어주시더니 우리 은찬이한테는 노트 10권 주시더라. 내가 이래도 참아?
뭐? 아버지! 여보, 당신 무슨 짓을! 시어머님과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시아버님을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꼿꼿한 자세로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화가 나서 날뛰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여기 안 올 생각이에요. 우리 찬이의 쌍둥이들 이제 그런 대접 안 받게 할래요. 큰애야, 그래,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화를 좀 가라앉히고. 죄송합니다. 준비는 대부분 다 끝났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시아버님께서는 2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죠. 동서는 미안한 얼굴로 제 차에서 내리더군요. 형님. 알아. 동서 잘못 아닌 거. 동서가 무슨 죄야. 오늘 나는 먼저 집에 갈게. 동서가 어머님 좀 도와드려. 미안해, 이런 일 부탁해서.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 괜찮으세요?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아. 그이 곧 나올 거야. 제 말이 끝나길 무섭게 오빠가 씩씩거리며 나왔어요. 저는 오빠에게 운전대 잡으려면 진정부터 하라고 했죠. 동서는 눈치를 보며 인사를 꾸벅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시댁이란 곳 없는 사람이야. 알아들어? 오빠, 애들 들어. 아니, 애들도 들어야지.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할아버지는 장인어른 단 한 분이야. 이 더러운 집구석 내가 다시 오나봐라. 오빠는 빨리 가자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은찬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눈물 범벅이 된 동생들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은찬이 또래들이 쓰기 쉬운 스마트 탭을 입학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는 정말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종종 시어머님께서 애들 보고 싶다고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동서나 아가씨도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시골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 이전에 정리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러. 정리 못한 게 뭐 있어요? 집이랑 가게 다 팔았잖아요. 네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단다.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당시 땅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뒀는데 그게 이번에 땅값이 어마무지하게 올랐다고 하시면서 그걸 정리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땅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들어보니 꽤 평수가 크더라고요. 저는 올라봤자 얼마 올랐을까 했는데 세상에 무려 50배가 뛰었다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너 애들 유치원 가고 할 일 없으면 아빠 대신 건물주 노릇이나 좀 해라. 건물주요? 땅 이야기 하시다가 무슨 건물주요? 땅은 필요하다고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있는 곳까지 왔기에 정리했고 일부는 집 근처에 땅을 좀 사서 소일거리 삼아 작물을 좀 키워보려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건물을 좀 샀지. 상가 좀 딸려있는 오피스텔이랑 원룸인데 관리할 사람이 없네. 네가 좀 맡아서 해. 오빠랑 언니는요? 그 애들도 하나씩 줬지 뭐. 재산 상속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우리 죽고 나면 다 받아야 하는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죽는단 말씀을 왜 해요? 말이 그렇단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해라. 노니까 애 본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걸로 뭘 할 줄 아시고요. 뭐라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부모님은 간단하다못해 쿨하게 툭하니 건물대장을 제게 주시면서 계약 마무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랑 오빠는 어제 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오빠는 한참을 웃더니 이제는 저를 건물주라고 부르겠다고 놀리기까지 했죠. 어차피 오빠의 월급과 제가 버는 돈으로 살림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기는 수익은 그대로 통장에 저금하기만 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큰일 났어. 지금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갑작스러운 호출에 저도 오빠도 당황했어요. 저희가 아무런 말이 없자 마음이 다급해지신 시어머님은 제발 꼭 와달라고 애원조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큰일 났다고 하시는데. 아휴,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큰일이라면 큰일이죠, 형님. 뭐야?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요. 저는 시아버님 이야기에 잠시 움찔거렸어요. 오빠는 준비됐으면 빨리 가자고 저를 재촉했죠. 오빠는 평소 아이들을 봐주시는 아주머님까지 불렀다더라고요. 오빠를 따라 주차장으로 가는데 동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사고를 좀 치셨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규모예요. 사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은 뭐고? 아버님이 친구랑 같이 주식을 하셨나 본데 하필 그게 사기였나 보더라고요. 뭐? 사기? 오빠는 저와 동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동서에게 스피커폰으로 돌리겠다고 말을 하고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동서에게 들은 말을 정리하면 아버님은 친구와 동업하셔서 무슨 주식 투자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주식의 정보가 밝은데 그 친구 말씀으로 주식을 소액으로 샀다가 돈을 좀 벌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 하자는 말에 의심 없이 가진 재산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던 것이었죠. 친구라는 사람은 모든 돈을 들고 날랐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아서 한탕 크게 한 모양인데 그걸 한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고소한 모양이더라고요. 합의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데 집도 담보가 되어 있으니 돈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사실 아버님께서 저더러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은 힘들어서요.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대부분의 재산은 다 기부하셔서 제게 큰돈을 만들라고 해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오빠는 가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차 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자기가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오고 있어? 아버지, 돈으로 사고 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말을 더듬으시며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합의금이 얼만데요? 5억이래. 너무나도 큰 금액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합의 안 하면 구속이라는데 어쩌면 좋으니? 아버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충격받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만 계신다.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저희를 부르세요, 어머니? 알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둘째도 막내도 도와줄 수 없다고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먹거리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파왔죠.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집은 내놨는데 이걸로는 담보대출 받은 것들 해결하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 없어. 무슨 수로 5억을 만드니? 언제까지라고 하던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 만들어 오지 않으면 고소 진행한다는데. 아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된 것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저희 집에까지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오빠는 우선 가고 있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는 좀처럼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 교도소 가는 모습은 또 보기 싫어. 이해해, 오빠. 당연하지. 아무리 잘나는 인연이라고 해도 부모님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동안 당신한테 그리고 은찬이한테 하신 것 보면 구속을 당하시든 재판을 받으시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다가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핸들에 고개를 묻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설득해서 우선은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뛰쳐나가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댁은 기억과는 다르게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지난달 만났을 때에 비하면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님을 안아드렸죠. 안방에서는 아버님이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오빠가 저희 왔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미동이 없으셨죠. 어머님 말로는 동업자가 도망을 간 이후부터 정신을 놓으신 것인지 저렇게 앉아만 계시다고 하셨어요. 다시 만난 아버님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 같았죠. 아무리 곁에서 불러도 눈에 초점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원망했던 시아버님이지만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빠와 저는 안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오빠는 붉은 딱지를 가만히 만져보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다 벌 받는 거지.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대했으니 결국에 다 벌 받는 거야. 우리 셋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5억이라는 돈, 지금 당장 준비하라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거든요. 오빠도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제 앞에 있는 선택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님의 모습과 급격하게 늙어버리신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그냥은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해결해요, 5억.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대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버님은 가까운 요양원에 우선 모셨다가 병원을 찾아보고요. 사니 엄마, 그거 아니야. 당신이 왜? 내가 이 집 맏며느리인데 우리 어머님 혼자 둘까봐? 큰애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다. 대출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저 돈 많아요. 5억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해주세요. 어머님은 오빠와 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망설이셨어요. 저희에게 전화를 걸기는 했지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요양병원 차량이 들어오고 오빠는 아버님을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님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고요.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돈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을 때 연락하라고 했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해결해 보겠다고 했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합의금을 마련하고 나니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담보였던 집은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부족한 부분 역시 해결을 했죠. 아버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상태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시다가 결국에는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시아버님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는 치료도 겸해서 근교의 요양병원으로 시아버님을 옮겼습니다. 어른을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왜 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시아버님은 계속 병원에 계실 테죠. 저는 남은 시간이라도 고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